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진두지휘할 17개 부처의 주인공을 만나보는 시간, 장관들에게 듣는다. 오늘은 생태 친화적인 국토관리로 우리나라를 환경보전의 모범국가로 만들기 위한 환경부의 윤성규 장관을 만나본다. 충청북도 충주시에서 태어나 환경에 정통한 행정관료로 기상청을 거쳐 온실가스 사업단장까지 내실 있고 실질적인 행정을 실천해온 윤성규 환경부 장관. 그래서 저는 이 환경부가 앞으로 고품격 환경복지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되고, 4대강 사업의 객관적 검증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새로운 로드맵을 다짐하면서 청년들과 토크 콘서트를 통한 소통까지 꾀하는 환경부 윤성규 장관을 만나보자.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환경부를 이끌어가시는 장관님으로서 이런 환경복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좀 끌고 가고 싶다, 이런 나름대로 어떤 소신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예. 얘기를 먼저 해주십시오. 복지하면 흔히 이제 좀 사회적 약자 네. 또는 저소득층 그런 분들한테 국가와 국민이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복지를 생각하게 되죠. 근데 그 복지는 일종의 생계형 내지 생존형 복지입니다. 근데 환경복지는 범위가 넓어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달력에 많이 나오는 스위스 그 전원형 그렇죠. 네. 환경복지, 말하자면 그러한 고차원의 이제 환경복지까지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국민들도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환경복지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높은데, 그 복지의 대부분은 그러한 고품위 환경복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환경부가 앞으로 그런 고품격 환경복지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차원에서는 도시지역 같으면 공원이라고 할까요? 네. 예, 놀이터, 생태 놀이터, 이런 인근의 공원을 좀 많이 조성해야 되고, 이런 일들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네. 지금 또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칸막이 없애라, 이런 예. 주문을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보면. 예, 그러니까 예. 너무 자기 부처 생각만 하고 그러지 말고 예. 정말 정부 전체 예. 또 국민을 놓고 어떤 일을 해라, 그런 네.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환경부는 현 세대, 미래 세대, 그다음에 이 생태계, 말 못하는 동식물, 이쪽 세 분야를 다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환경 자원이라고 하는 게 인간이 생활하는 데 필요하고 발전하는 데 필요하고 생산활동, 일상활동에 다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환경 자원은 지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우리 환경부가 지속 가능한 사회, 또 자원 순환형 사회,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국가가 영원히 아주 경쟁력이 있으면서 또 후손에게도 우리 현 세대 못지않게 행복할 수 있는 네. 그 여건을 좀 보존해가지고 넘겨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충실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전 정부, 그러니까 이명박 예, 정부 예. 때는 소위 이제 환경과 성장, 이걸 두 개를 한꺼번에 잡겠다 해서 소위 녹색 성장, 예. 이런 걸 내놓지 않았습니까? 예. 그 여러 가지 사업도 했는데 그건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때는 물론 이제 정부에 안 계셨지만 예. 밖에서 보셨을 때 상당히 그 녹색 성장 또는 녹색 경제라는 말이 이명박 정부가 처음 쓴 건 아닙니다. 그걸 이제 정책적으로 밀고 가는 최초의 정부가 됐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잘 착안하고 추진한 것은 높이 평가해야 합니다. 네. 이명박 정부가 5년 지난 지금에 와서 보면 시작은 잘했는데,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서울 간다 그러면 방향을 잘 잡아야 서울 그렇죠. 숏컷으로 이렇게 네. 지름길로 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5년간의 성적을 이렇게 보면 상당히 돌아서 가려고 했구나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어떤 녹색 성장 얘기를 네. 하긴 했는데 4대강 사업이 가장 큰 사업 중 하나였지 않습니까? 네. 이명박 정권에서. 네. 어떻게 검증을 하실 건지. 그래서 현 정부는 4대강 사업의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고
드러나는 문제는 완벽하게 수정 보완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의지는 현 정부는 확고한데, 그러면 어떻게 검증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아마 독립적인 제3의 점검평가단이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는 이렇게 치우치지 않은 전문가, 저희 그 문제 좀 중립적인 분들, 중립적인 전문가, 그 다음에 누가 보더라도 최고의 전문가, 이런 분들이 들어가서 과학적, 기술적으로 그걸 점검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드러내고 해결 대안을 만들어야만 어떤 해결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간 조사는 철저히 하고 수정 보완도 철저히 하되 그 토대가 되는 점검 평가는 중립적, 객관적인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작년에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소위 녹조 라떼라고 있잖아요. 그런 이름까지 생겼는데 소위 이제 막 그 식물성 플랑크톤이 엄청 번식해서 정말 막 물에 풀어놓은 뭐냐 초록색 풀어놓은 것처럼 그 정도 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4대 강사법 관련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그 부분은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요.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습니다. 답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한강의 경우에는 4대 강사업이 남한강에서 벌어졌거든요. 그렇죠. 근데 북한강에서 생겼어요. 생겼죠. 근데 금강도 4대 강사업했고 낙동강도 했는데 낙동강은 생기고 또 금강은 안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별히 관련성이 있냐라고 하는데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식물성이기 때문에 이게 광합성을 하거든요. 광합성을 하면서 잘하는데 식물이 필요로 하는 3대 비료소가 질소인 칼입니다. 질소인 칼인데 질소는 공기 중에도 얼마든지 있고 칼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인은 좀 비교적 적습니다. 그래서 인이 하나가 들어가면 그 플랑크톤이 하나가 생긴다고 예를 들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두 개가 들어가면 둘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인이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갈수록 플랑크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 낙동강 중류, 중상류 쪽의 구간을 보면 그 인 성분 농도가 높습니다. 또 하나의 요건이 뭐냐면 물이 흐를 때는 잘 안 생깁니다, 이게. 물이 호수면처럼 이렇게 고요할 때 잘 생깁니다. 그래서 옛날 보가 없을 때 흐를 때보다는 지금 보를 막아놨을 때가 더 잘 생길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죠. 그걸 좀 막을 방법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근원적인 대책과 단기적인 대책으로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근원적인 대책은 이 인 성분을 줄이는 겁니다. 이 인 성분이 사실은 토양에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식물이 자라려면 땅 속에서 인을 흡수하는 거거든요. 인은 공기 중으로 흡수 못합니다. 비 오면 흙탕물이 확 나오는데 이 흙탕물에 인이 많이 휩쓸려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4대강 사업하면서 주변 지역에 많이 지표면이 훼손되어 있고 또 나대지가 그럼 많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비가 와서 흙탕물이 들어가면 인이 또 그때 많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죠. 그러면 현저로 녹조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는 이 독성 물질을 분비하는 녹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차단을 해야 돼서 이제 고도정수 처리소를 갖추어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도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활성탄이라고 이렇게 모든 물질을 이렇게 잘 흡수하는 그런 활성탄형인데 그런 걸 이제 정수 공정에 투입을 해가지고 그런 독성 물질 또는 냄새 물질, 중금속 이런 것들을 이렇게 흡수하게 해가지고 안전하게 만들어서 식수를 공급하는 그런 단기적인 대책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현재는 장기적인 근원적인 대책은 그거대로 계속 투자해 나가면서 이런 활성탄 비축이라든가 유사시액을 할 수 있다 이런 단기 대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뭐 녹조 라떼도 문제였지만 또 계속 그 유해 화학 물질 이런 누출 사고 계속 나지 않았습니까? 벌써 올해까지도 뭐
뭐 계속 뭐 이산화질소 뭐 노출되고 뭐 염소 노출되고 계속 뭐 곳곳에서 난린데요 보면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저도 기자 생활을 꽤 오래 해봤는데 이렇게 이런 유해 화학물질 노출 사고가 이슈가 되고 뭐 잇따르는 경우는 참 처음 보는 것 같거든요 보면. 예, 이게 이제 후진국형 사고인데요. 사실은 우리가 국민소득 2만 3, 4천 불 되는 나라인데 저런 사고는 좀 후진국형 사고입니다. 그 원인은 저는 우리의 안전 불감증에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조장하는 부분은 우리의 하도급 문화, 하도급 문화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원적으로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런 원인 치료적 대응이 필요한데 선진국은 그런 예방 조치 일환으로 장애 영향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야구하면 장애 홈런 아시죠? 그렇죠. 야구장 바깥으로 날아가는 거. 그러니까 사업장에서 사업장 바깥으로 나가는 영향을 평가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요만한 탱크가 터졌다. 그러면 여기 터졌을 때 여기에 예를 들어서 병원이 있거나 교도소가 있다. 근데 이게 치명적인 양이 여기까지 날라온다 그러면 환자 여기에 멀쩡한 사람은 낮 같으면 도망갈 수 있겠죠. 근데 환자는 도망 못 갑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위크 포인트라고 그 사고날 취약점을 찾아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시나리오별로 화학물질이 튀어나왔을 때 바깥에 미치는 영향을 시뮬레이션하고 모의를 하게 되죠. 어떠한 경우에도 이 바깥에는 치명적인 농도는 안 나오게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장애영향 평가인데 구라파나 선진국들은 이 장애영향 평가제도를 도입해서 지금까지 발전시켜 오고 있거든요. 우리는 없습니까 지금? 우리는 있긴 있는데 어디 있냐?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공정안전보고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 첨부물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 장애영 평가를 이제 제대로 하겠다는 선진국형으로 하겠다는 걸 가지고 이 예방 쪽에 대책을 강구하려고 하고요. 결국은 유사시에 수습을 잘하는 게 하나 있고요. 작업자가 작업할 때 심신이 건강한 상태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을 만들어주고 또 그 감독자가 감독을 늘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렇게 대기업들 중심으로 보면 하도급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도급 줄 때 시간을 아주 짧게 줍니다. 오늘 밤 8시부터 내일 아침 6시까지. 그렇죠. 이제 실제 본 공장 이제 근로자를 출근하면 바로 일할 수 있게 다 해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밤중에 그걸 하게 되는데 시간에 쫓기는 거죠. 시간에 쫓기니까 안전조치를 취하다 보면 그걸 못 지키는 겁니다. 하청받은 회사가. 그러니까 안전조치를 안 하고 용감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치명적인 사고가 생기기도 하고 외부에 피해를 주기도 하고요. 원청자한테 책임을 지어줘야만 원청자한테 책임을 지어줘야만 그런 무리한 하청을 안 주게 되고요. 이런 쪽으로 해나가야 되고요. 현장 지휘관 체제를 지금 아직 갖춰져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불산 사고 같으면 이게 당시 지경부 소관이냐, 환경부 소관이냐, 뭐 노동부 소관이냐 이거 가지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 물질 규명하다 보면 이미 가스 사고는 끝난 겁니다, 상황이. 그러니까 환경 쪽에 나온다면 환경부가 현장 수습 통제의 책임을 다 지고 하겠다. 작업장안은 노동부가 해라. 이렇게 아주 간단 명료하게 이 현장 지휘 체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는 이제 그렇게 만들어 나갈 거고요. 그렇게 해서 빨리 출동하고 누가 지휘할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어떻게 하는 이제 전문성이죠. 그래서 전문성을 가진 그런 화학물질 안전 쪽에 전문 조직도 만들어야 되고 현장 지휘 체계도 만들어야 되고 출동 체계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걸 이제 해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말 그 국민의 생명 안전하고 직결된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독물질, 화학가스를 노출 한번 되기만 하면 바로 뭐 정말 대형 사고 날 수도 있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당연히 중앙정부에서 좀 다시 가져와서 철저히 점검하고 꼼꼼하게
따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볼 예, 때도. 그렇게 할 겁니다. 예. 따져보고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장외 영향 평가라든지 그걸 정확하게 해서 예. 정말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가급적이면 좀 떨어지게 하고 위험을 분산시키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오염물질 배출하면 이게 이제 허가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허가 받으면 한 번 받으면 계속 그걸 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도 사실 우리 제도가 참 후진적인데요. 네. 환경 오염물질을 내보내는 시설, 네. 그다음에 그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시설, 이거에 대해서 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네. 또 일정 규모 이하는 그냥 신고에 의해서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허가가 됐든 신고가 됐든 한 번 허가받거나 신고하든 그냥 영원히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처리 시설들은 사실은 산 염산이라든가 이런 산이 있지 않습니까? 네. 부식성이 강한 물질을 다루게 되고요. 또 마모가 잘 됩니다. 그래서 내구성이 그렇게 부품 또는 소재가 이렇게 내구성이 오래 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주기적으로 계속 수리 보완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차치해놓고 그냥 한번 설치하면 영원히 돌리게 해놓으니까 그러지 않아도 또 기업들은 환경오염 처리 비용을 완전히 비용으로만 보고 있고 부담으로만 보고 있는데 주기적으로만 생각합니다. 그걸 어떻게 하면 그 지출을 줄이냐 이것만 그 생각하게 되는데 이 허가까지 그렇게 해놓다 보니까 규제는 있고 시설도 있는데 환경은 안 지켜지는 그런 나쁜 의미의 탈동조화가 생기는 겁니다. 자원은 조금 쓰면서 생산을 많이 하는 이런 아주 긍정적인 탈동조화가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의 탈동조화가 생기는 거죠. 근데 선진국에는 어떻게 하냐면 시설 규모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5년 아니면 10년마다 재허가를 하십니다. 그 재허가 주기에 재허가를 못 받으면 세워야 돼요. 근데 재허가할 때 어떤 기준에서 재허가를 해주냐면 그 시점에서 경제성이 있는 기술 중에 가장 우수한 기술로 적용했냐. 그렇게 그걸 적용해서 시설을 다 개선을 했냐. 소위 그 제어가 시점에 가장 좋은 기술로 설비 기술로 다시 갖춰라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제어를 해줘가지고 다시 5년 내지 10년 돌리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냐면 환경의 질이 확 좋아집니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 설비가 오염물질 내보내는 걸 전보다 많이 줄일 수 있고 또 5년, 10년간은 안정적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고 그래서 오염물질 나가는 게 적어지고 사고도 줄어들 수 있고 그래서 환경이 좋아집니다. 근데 둘째는 그런 우수 기술을 한번 개발해 놓으면 국내 시장이 확 생겨버립니다. 그렇죠. 네. 어제의 우수 기술은 오늘의 우수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이 나타나면 어제 건 못 씁니다. 법적으로.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 나오면 이게 시장이 확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우수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는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왕성하게 기술 연구 개발 활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일종의 이것도 녹색 성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우리 기술이 선진국 이상의 좋은 기술이 되기 때문에 후진국은 물론 수출할 수 있고 심지어 선진국에도 수출할 수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강력한 수출 산업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 얘기를 지금 그렇죠. 아주 많이 하고 계시고 실제 이게 창조경제가 뭐냐 이 정책가 아주 중요 기조인데 그런 기술에 우리가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ICT 기술을 접목해가지고 새로운 어떤 시장성을 개발하고 또 그걸 통해서 GDP 창출하고 일자리 창출하는 이제 창조경제로 본다면 이런 신기술, 우수 환경기술은 결국 ICT 접목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환경은 전부 아주 극미량을 측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극미량을 측정을 해야 되고 가능하면 연속 측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연속 감시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을 사람이 일일이 가서 뜨거나 채취하거나 그걸로는 연속을 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ICT가 접목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창조 경제가 잘 먹혀 들어갈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러한 일석사조 5조의 효과가 있는 제도라서 지금에도 늦긴 했지만 그것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법 개정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법 제어가 개정해야 기간을 이제 두고 예. 새로 둬야 되는 거죠. 그럼요. 몇 법 년에 개정이- 한 번씩 다시 예. 허가를 받아야 된다 예. 하고 법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허가를 받을 때는 이러이러한 조건을 예. 갖춰야 된다 뭐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법 개정을 해야 그 기업들은 굉장히 막 반발할 수도 있겠는데 보면 당장 눈앞에 이익을 놓고 생각하면 이제 당장 눈앞에 그런 것을 보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요즘 화학사고와 관련해서 화학사고에 대한 원청자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 원청자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다른 제도들을 강구하고 있는데 그거하고 맞물려서 보면 이걸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그렇죠. 분명히 국부의 증가 요인이 되거든요. 네. GDP도 생산이 되고 양질의 일자리도 생기고 수초 산업화되고 환경질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국가 전체적으로는 분명히 긍정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국가로 봐서는 가야 되고 또 설득하면서 가야죠. 근데 제가 쭉 들어보니까 네.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것 같거든요. 근데 예. 그게 아직도 제도화가 안 돼 있다는 것에 저는 사실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예. 그리고 이제 제 생각에는 기왕 하실 거면 예.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아무리 좋은 정책도 타이밍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타이밍을 놓치면 못하는 거고 예. 뭐 그런 것 같은데 연내에는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이런 중요한 입법안은 저희가 연내에 다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 법안을 만들면 있어서는 이게 정교하지 않으면 좌절을 합니다, 우리나라 상에서는. 그래서 정교하게 지금 준비를 해나가고 있고요. 연내에는 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장관님이 나름대로 생각하시기에 정말 우리 국민 여러분에게 하여튼 바라는 게 있다면 이런 건 작은 것이라도 좀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국민께서 환경의식이 굉장히 높습니다. 높아서 뭐 아주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환경을 잘 지켜주시는데 우리 국민 대부분은 잘 지키시지만 이렇게 가시다가 담배 꽁초 버리는 거, 쓰레기 버리는 거 이거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하나 조금 더 근원적인 부탁을 올린다면 누구나 환경을 잘 지키면 자기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잘 그걸 지키려 하고 요구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다. 부담이 된다면 외면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환경을 외면하는 순간 내 손자가 불편해진다, 힘들어진다 하는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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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